오랜만입니다. 아, 감기 독하네. 아니, 원래 이게 완성된 게 2025년 12월 27일? 뭐 그쯤이었는데, 감기가 너무 심해갖고 녹음하는데 계속 기침하고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콧물 터지는 소리 막 녹음되고, 막 기침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목소리 계속 나오니까, 나 이거 녹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까지 좀 쉬었음. 예, 사실 그리고 원래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롤 했습니다. 롤 칼바람 그 증강 칼바람 한다고 시간 때우다 보니까 이제 한 두 달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예, 이제서야 이제 24년 그 작년 12월 24일 뭐 그쯤부터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휴가기도 했고 몸도 아파갖고 나가지 못하니까 원래 뭐 그리고 안 아파도 안 나감. 사람 많은 거 싫어해서 안 나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료가 한 3, 4일 만에 완성됐고 아직까지 감기 기운 좀 남아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나와가지고 콧물은 안 나오니까 다행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만들었고 지금 녹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뭐 이제 제목은 2026년 주목 섹터이고 예. 뭐 항상 말하지만 이제 제가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매도 추천하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공부를 한 거 공유한 거니까 이제 금감원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그 몹쓸 행위는 하지 말고 해도 뭐 안 나와요. 깨끗하게 삽니다. 내가 말한 걸 사진 않아. 나는 말 안 한 걸 주로 사놓고 몰래 이제 수익을 보거나 손실을 하고 있거나 뭐 그렇지. 말한 걸 사고 그러진 않아. 어, 모든 걸 안 산다는 건 아님. 그 중에 몇 개 샀으면 샀다 하고, 뭐 그러지. 어쨌든 양심적으로 하니까, 뭐 이제, 나를 고로시 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시작할게요. 자, 제목. 2026년, 주목 섹터, 그래요. 뭐, 매우 심플한 제목으로, 예, 시작에 앞서서, 이제, 미국 주식 인사이더에 이제 공유가 되었습니다. 예, 미주인 선생님께 매우 감사드리고, 이제 구독자 4만 명 초대형 채널에 이제 한국 남자 저장소에 뚜렷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고 또 동시에 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리뉴얼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갖고 이제 표현 좀 수정하고 워딩 좀 고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번 버전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예, 그리고 어차피 이 한국 남자 저장소는 아무나 못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여길 알았다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들어와도 한국 남자의 그 범죄 사실만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그런 이제 공익 채널이 됐기 때문에 사실 도움되는 거 없어요. 전 우선 25년의 그 국제정세 타임라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제일 2025년에 가장 히트를 했던, 그러니까 2025년 핵심 키워드 4개를 뽑자면 저는 관세, 그리고 안보, AI, 블록 가속화 이렇게 4개를 뽑을 것 같아. 자, 위에 타임라인 보시면 아시다시피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관세 정책을 예고를 했고, 뭐 계속해서 관세 관련해서 뭐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7월, 8월 이때부터 와가지고는 아시아 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액션을 취하고 있고, 뭐 이제 일본도 다카이치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이제 우파 노선을 많이 탔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안보와 블록 가속화의 시대가 됐다. 자, 주목 포인트라고 주요 사건이 한번 보시면은, 저는 이제 뭐 주요 사건은 이는 한번 다 겪었을 거니까 넘어가고, 주목 포인트 좀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관세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화를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관세 차관과 안보 자원 공급 간의 딜. 이건 좀 이따가 한번 설명할 거예요. 일단 넘어가고, 안보 같은 경우도 이제 전쟁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중동도 뭐 그렇고, 최근에 베네수엘라 폭격 있었죠. 그다음에 뭐 대만 쪽도 계속해서 중국이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 기술이 고도화되니까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좀 있나 봐. 그래서 골든돔 같은 신규 가상 수요가 생기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원툴로 계속 가다가 최근에 구글 TPU가 나오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피지컬 AI의 발전이 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할 건데, 좀 그 전에 얘기를 좀 하면은 이 구글 TPU가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에 특화된 그런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다루는데 좋고, 구글 TPU는 특정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좋다. 아,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글 TPU가 AI를 돌리는데 충분하다 하면은, 일부 산업계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이오 업계가, 뭐, 반도체의 시세에 대한, 혹은 반도체 공정에 대한 데이터를 다루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TPU로 대체해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AI 비용 절감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이 역시 구글에서 볼 수 있는데, 제미나이의 API를 보면은 API에 최근에 추가된 게 그 피지컬 AI API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구동할 수 있어요. LLM으로. 그러니까 뭐 화면을 보여주는 건 귀찮고, 그러니까 제미나이 API를 써서 그 화면을 연동하고 화면에 있는 물체를 어디로 이동해라라는 명령을 LLM으로 주면은, 그러니까 프롬프트로 주면은 프롬프트가 그걸 해석해서 물리학적인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물체를 실제로 로봇 팔이 움직이는 그런 걸 이제 튜토리얼로 보여주더라고요. 아, 나 그걸 보고 옛날부터 채널에 자주 강조한 바가 엔비디아 원툴 같지만, 그리고 오픈 AI가 탑인 것 같지만, 구글은 절대 무시 못한다. 쟤네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 영역을 정복하고 있다. 근데 이런 구글이 지금 제조업까지 손대려고 하고 있더라. 그래서 구글의 제미나이 API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블록 가속화는 사실 관세랑 비슷한 얘기인데, 관세 레버리지랑 비슷한 얘기인데, 국가 간의 무역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갈등과 협상 과정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25년에 타임라인하고 2026년의 주목 포인트입니다. 자, 우선 히토류 이슈가 좀 있었죠. 2025년에는 이제 미중 분쟁이 일시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글로벌 사우스 역할이 대두됐어요. 이 히토류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도 포함됩니다. 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압박을 심하게 넣다가 이제 중국이 히토류를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말에 미국이 좀 이제 먼저 이제 기고 들어갔죠. 네, 일시 휴전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무역 협상, 그러니까 2025년 하반기에 있었던 그 무역 협상에서는 중국이 협상 우위에 섰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히토류가 없으면은 미국이 자랑하는 그런 첨단 제품이나 첨단 기술을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로봇이라든가 무기, 항공기, 전기차, 스마트폰, 의료 장비, 핵심 소재 뭐 이런 것들 다 히토류에서 나오는데, 히토류가 없으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임. 중국은 히토류가 가진 것의 일부지만 미국의 핵심 수출품, 핵심 경쟁력들은 다 히토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과거의 연표만 봐도 이제 2010년 센카쿠 열도 사태부터 어 최근에 있었던 25년 10월에 히토류 수출 그 금지 그것까지 전부 다 이제 히토류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득을 본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2026년부터는 이게 1년 동안, 25년에 있었던 협상이 1년 유예이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된 소스들이 1년 동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결과는 이제 미국의 히토류 자산화 성공 혹은 중국의 히토류 레버리지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가? 뭐 이게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관세에 대한 얘기.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그 관세 레버리지를 실현한 예시인데, 인도네시아는 니켈 같은 희귀 광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니켈은 산업에서 핵심적으로 쓰여요. 근데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관세를 때리자
인도네시아가 먼저 니켈 같은 그 필수 광물을 공동 투자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오케이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관세를 깎아주는 뭐 그런 거래가 있었는데 이런 거래들이 다른 국가들하고도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전망으로 저는 미국의 자원 외교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얘기도 얼마 전이라고 하긴 뭐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게 2026년 1월 4일이니까 불과 어제죠. 어제 있었던 베네수엘라 폭격만 해도 사실 이 자원 외교를 굉장히 좀 격하게 한 거에 가깝다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중국이 쓰고 있는데 중국의 핵심 산업은 제조업이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원유가 중국의 제조업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폭격을 맞으면서 그 중국이 이걸 못 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제조업 그 단가가 올라가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자원 외교를 격하게든 순하게든 하지 않을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AI 차등 허가제 이런 거는 이제 그거예요. AI가 전략 자산의 일부가 됐다. AI 칩이. 그래서 이제 특정 국가에는 AI를 아예 차단을 하고, 특정 국가는 AI를 최우선 공급해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이 세이프 칩스 액트라는 게 지금 발의가 됐어요. 상원에서 나왔어요, 상원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공동 발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히토류와 AI 간의 딜은, AI 칩 간의 딜은 중국의 AI 발전을 막는다는 그 미국의 대전제에 위배되는 거다 보니 이제 여당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저 타코 새끼 이러면서 어쨌든 이 법안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어쨌든 미국은 히토류가 약점이고 중국은 AI 칩 같은 고부가가치의 제품 못 만드는 게 약점인데 이게 서로 교환이 됐다는 거는 물론 이게 협상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지만 어쨌든 교환이 됐다는 거는 서로가 약점을 교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가 서로 이거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국화를 계속 서둘 테니까 그 자국화 성과에 따라서 이 협상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 예, 이것까지가 AI랑 관세 관련된 거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군비 증강이 되고 있는데, 다들 이제 보실 때 폴란드, 우크라이나, 독일, 러시아 이렇게 4개국만 보면서, 어, 독일이 라인 메탈을 재가동하면서 군비 증강을 하고 있다. 뭐, 혹은 독일이, 이제 폴란드가 육군을 계속 키우고 있다. 왜냐면은 이걸 왜 보냐면은 우리는 이쪽에서 라인 메탈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폴란드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당사국이니까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데 저는 당연히 그것들을 1순위로 봐야겠지만 2순위로 봐야 될 게 이제 발트 3국하고 북유럽 3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발트 3국이 지도를 보시면은 벨라루스 위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있죠. 저 국토도 작고 그렇게 막 강한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 저기는 전부 다 이제 바다를 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항이 적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게 굉장히 이제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를 이제 침략하겠다라는 협박을 하면서 군사 배치를 했었었는데, 어, 뭐 이런 상황이에 이제 북유럽 삼국들은 과거에는 이제 중기 포지는 저강도 경제를 하다가 이제 러우전 이후에 갑자기 핀란드랑 스웨덴이 나토를 가입하면서 저 외래순 쪽에 뭐랄까, 긴장이 좀 돌고 있어요. 외래순. 저기 그 붉은색 원신 저희가 외래순 해협인데, 저길 통해서 북해랑 대서양을 나가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저기에 지금 긴장이 돌고 있다. 그래서 저기의 동향도 계속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EU는 지금 동서부 분열이 좀 극심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영향도 커질 것 같고. 뭐 이제 어제 베네수엘라 폭격에서 프랑스의 코멘트만 봐도 프랑스는 베네수엘라를
옹호하는 쪽에 가까웠고, 영국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미국을 이제 지지하는 쪽에 가까웠고, 뭐 그랬죠. 우크라이나도 미국을 지지하는 쪽이었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이 유럽의 서부랑 동부가 지금 여론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서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풍족한 나라라 하면 얘는 서유럽 얘기는데, 이 서유럽이 러시아 원자재에 의존을 하다가, 오히려 이 의존 때문에 러우전에서 크게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끼케야 뭐 러시아 자산을 팔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한다 이것밖에 안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김이 좀 약해요. 근데 미국은 무기를 직접 주고 스타링크 제공하고 뭐 이제 LNG 공급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동유럽 쪽에서 미국의 입장이 훨씬 더 세단 말이에요. 특히 폴란드랑 우크라이나 쪽은 오히려 미국이랑 더 이제 가까워졌지. 유럽 국가들과의,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자기들 왕초였던 그 서유럽에 있는 그 강대국들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러우전이 무엇이 바꿨을까라는 그 콘텐츠에서 설명드린 대로 드론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의 약한 드론 병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폴란드는 계속해서 그 전쟁 그 그러니까 무기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면서 계속해서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쨌든 이렇게 EU가 급격하게 틀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제정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각 산업별로 리뷰를 좀 해볼 거예요. 우선 이제 AI는 저는 이제 디지털 인프라라 보고 있고, 항상. 이제 기성 비즈니스랑 AI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제 AI 칩의 성능이라든가 뭐 AI 인프라의 확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구글 TPU가 나오면서 가성비 있게 AI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돌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도 설명했지만 피지컬 AI 쪽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테슬라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정전 때도 움직였다라는 것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정전 직전까지만 해도 잘 움직이던 웨이모의 그런 것들이 지금 정전 이후에 멈췄다. 하지만 그 중요한 건 정전 전에는 잘 움직였다는 거임.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가 노키아의 AI 랜을 공동 투자하면서 통신 영역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방산 쪽이 AI랑 연계되고 AI랑 우주랑 연계되는 건 뭐 이제 이미 너무 많이 유명해진 일이고, 메세라 사례도 R&D와 AI가 연계된 그런 케이스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AI랑 비전 비즈니스가 연계해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나 좀 볼 필요가 있고, 제가 2026년에 피지컬 AI의 그 발전을 기대하는 이유는, 화이트 칼라가 AI로 대체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화이트 칼라의 업무가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누적을 빨리 되고, 누적되는 그 수도 많아지니까, 이게 AI로 빠르게 경향성을 파악해서 대체가 됐는데, 이제 제조나 R&D 쪽도 이제 슬슬 센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수집이 되니까, 이쪽도 이제 슬슬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미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LLM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I가 기성 인프라에서 중요하다라면, 그럼 AI가 더 좋아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과학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사실 뭐 AI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데이터나 상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서버에 보내고 서버에 있는 AI 칩이 분석하고 다시 그 내가 요청한 그 매개체로 보내주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통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켜요. 어플리케이션이 켜지면은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켜지고 화면을 로딩하는데도 클라우드 서버랑 통신이 한번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명령을 요청했을 때 그 요청 자체는 내 머리랑 디바이스에서 하지만 전송 버튼 누르는 순간 그게 또 클라우드까지 가가지고 클라우드에서 그거를 분석하고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기지국이라든가 뭐 서버라든가 이게 얼마나 많이 거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지금 기성구리 해선에서 한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생활 업무 모두 전반적으로
디지털 인프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제 데이터 통신 규모랑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구리 기반 회선은 회로 미세화할 때 저항에 의한 발열과 거리에 따른 신호 감소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한계가. 근데 이런 광통신이 지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렉이나 서버 데이터 서버 센터 간 통신은 광통신으로 많이 전환됐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칩과 칩 사이에 있는 그 통신은 아직 광통신이 진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리콘 포토닉스랑 CPO라는 기술은 이게 칩 레벨까지 광통신으로 광통신으로 가능하게 해가지고 현재 AI랑 5G, 6G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주목을 갖고 있어요. 그냥 담배 한대 피고 갑시다. 아우, 감기가 안 났네, 잘. 아예 안 걸리는 게 답인 것 같아. 아,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통신 인프라가 안보의 영역에 편입되었다. 이제 과거의 통신은 제가 옛날에 6G 관련 콘텐츠에서 다뤘을 거예요.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표준화 경쟁에 가까웠는데 이제 중국이 여기에 끼면서 이제 그리고 우주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보 영역의 통신이 편입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우주부터 지상까지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서 그 드론이랑 이제 정밀 타격을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전쟁 양상이 보였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6G 산업 재고를 발의를 했습니다. 행정명령 발의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업무가 이런 쪽은 아닌데 이제 사실 좀 켜놓고 있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충성심 볼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이제 켜놓고 딴짓 했지만 이제 스크립트만 구해가지고 좀 분석해 보니까 SK AI 서밋 2025에서 반도체하고 AI 업계 전문가들이 AI의 가장 큰 병목을 지금 칩 성능이 아니라 칩과 메모리 간의 통신이었어요. 칩 성능은 충분하지만 이제 메모리랑 칩 사이의 미세한 통신 속도 지연이 그리고 데이터 전송량의 한계가 AI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HBM뿐만 아니라 HBF까지 개발할 거라고 발표를 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엔비디아가 6G 통신망 구축을 하려고 노키아에 투자를 한다 했어요. 자, 이러한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지금 통신 쪽으로 생각보다 많은 그 주목이 되고 있다. 통신 쪽에 생각보다 생각 이상의 그런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 노래만 부를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 그리고 통신이 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부 다 디지털 인프라 상에서 업무랑 일상을 처리하다 보니까 전력 수요도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AI 때문이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저는 이걸 네 가지가 지금 전력 수요를 구조적으로 증가시킨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AI, 두 번째는 제조업의 전기화, 세 번째는 모빌리티의 전기화, 네 번째는 디지털 인프라의 확장. 뭐, AI야 뭐 요즘 이슈니까 당연히 잘 알 거고, 제조업의 전기화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제조업을 했다 하면은 뭐 손에다가 수기로 뭐 이제 그쵸? 그뭐 엑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장표에다가 수기로 이제 데이터를 썼겠죠. 근데 요즘은 이런 것도 다 컴퓨터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이제 뭐 어떤 반응성 실험을 할 때 연력학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화석연료를 떼워서 뭔가 했다면은 요즘에는 전기로 가열을 해서 이거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위 생산한 에너지는 줄었지만 오히려 생산하는 총량이 늘어가지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됐다. 그리고 모빌리티 전기화. 그거는 뭐 꼭 전기차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자동차조차도 요즘 전장이 많이 쓰이잖아요. 전자장비가.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허드라든가 뭐 이런 저런 것들. 예, 뭐 그리고 나는 이제 ABS 빼고는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런 운전 보조 장치들이 다 전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한 전기 수요도 생기고, 디지털 인프라는 이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한 대로 통신 인프라 확장하면서 기지국도 늘어나고, 기지국이 늘어나니까 통신량이 늘어나죠. 통신량이 늘어나니까 쓰는 전기도 늘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력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 유가가 굉장히 낮은데 앞으로도 낮을까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어제 베네수엘라 털리면서 베네수엘라가 이제 기름이 풀려버리면은 유가 더 낮아질 것 같아가지고 이건 괜히 썼나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기름만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원전이라든가 뭐 환경이 가능한 곳은 신재생 에너지도 할 거고, 뭐 그래서 온갖 에너지원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알아놓는 동안에 자료 만들고 알아놓는 동안에 블룸에너지 맞지? 블룸에너지가 좀 떠올랐던데, 연료전지 쪽이 이제 피크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피카츄한테 물어본 게 제일 좋고, 피카츄 아저씨라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 자료에도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좋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전력을 볼 때 피크 기여도라는 개념을 보고 있어요. 피크 기여도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중에 일반적인 사람은 밤 11시 반쯤부터는 자고 있고, 이제 일어나면 해가 떠 있으니까 불을 안 켜고, 그리고 이제 오후 2시, 3시쯤 되면은 그때부터 오피스에 들어가면서 오피스가 이제 날이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날이 추우면 히터 틀어주면서 전기를 많이 쓰겠죠. 당연히 컴퓨터도 항상 켜져 있고, 형광등도 켜져 있고. 네, 어쨌든 이렇게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게 피크 타임이라 하는데, 이 피크 타임에 전력 공급을 얼마나 보조를 해주냐가 피크 기여도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수소연료 전지가 생각보다 피크 기여도가 높다. 그래서 저는 수소연료 전지에 대해서 항상 저는 좋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꼭 수소가 아니어도 된대요. 천연가스도 된대. 그래서 지금 블루메너지가 좋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직접적인 주식 얘기인데, 이제 스페이스 X 상장이 26년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 우주 사업의 1인자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26년에 IPO 할 거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IPO 규모는 역대 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관심 받고 있음. 기성 민간 우주 상장사 중에서 로켓랩이랑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 두 개가 각각 뭐냐면은 스페이스X의 발사체 사업 부분과 스타링크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가장 유명하다는 거는 그동안 사람들이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거죠. 못해서 여기에 투자했다는 거죠. 물론 저기의 기술들이 각각 스페이스X의 그거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로켓랩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되면은 좀 자금이 많이 뺏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왜냐면 재활용 로켓 기술이 지금 없잖아요, 로켓랩에. 그래서 그렇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 스타링크가 그 원판이 필요한 안테나가 필요한데,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모바일 기기랑 직접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좀 달라가지고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주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얘기했으니까 뭐 넘어가면은, 이제 우주는 항상 새로운 물리적 인프라라는 걸 상기를 하시고, 뭐 제 개인적인 우려로는 옛날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을 때 코스피가 꼬라박은 것처럼, 코스피에서의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꼬라박은 것처럼 스페이스X도 이제 꼬라박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페이스X 종사자들이 몇 년 동안 휴가를 못 쓰고 계속 일을 했거든요. 상장 하나만 바라고. 근데 이제 상장이 이루어진다니까 매도를 하려고 퇴사하고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은퇴를 하는 거지. 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매도가 있고 이 매수세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다 하면은 우주 섹터가 당분간 침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근데 머스크 지분하고 이런 것처럼 보니까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요즘에는 그리고 뭐 이제 전쟁의 정보화 이거 아까 통신 쪽에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주부터 지구까지 지상까지 내려오는 그런 인프라 그러니까 통신 인프라로 수행됐다. 자, 이게 뭐냐면 C4ISR 혹은 C5ISR이라는 개념인데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냥 그 전쟁에 IT 기술하고 통신 기술이 도입되면서 전쟁 수행 속도랑 명령 체계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이 전쟁의 그 명령 전달 체계가 옛날 같으면 각 군이 따로 움직였는데 요즘 같으면은 육해공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점점 이런 양자 기술 같은 것도 지금 계속해서 전쟁 기술로 도입되고 있다. 이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속적인 리쇼어링이 이루어지고 있죠.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디리스킹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그 다른 선진국들이 중국으로부터 산업재를 뺀다 혹은 자국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매도하면서 미국과의 그런 그 경제적인 커넥션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국채를 매도하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그거를 일본과 영국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세계의 블록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리쇼어링에 대한 수요를 보려면은 리쇼어링에 대한 그 뭐랄까 그 정책의 방향을 보려면은 중국의 강점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중국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데서 강세를 보였고 어떤 산업에서 어떤 데 지배력이 있는지 이걸 좀 봐야 우리가 향후에 국가가 리쇼어링 했을 때 어떤 산업에 전략적으로 정책 지원을 할지 파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고 담배 핍시다. 요약을 하면은 큰 틀에서는 변한 게 없어요. 그냥 25년의 그 기조 그대로 갑니다. 예, 그 심지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정신 차리고 요즘에 국내 공급망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25년에 말했던 4대 키워드 중 하나가 안보인 만큼 앞으로 산업이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옛날에 배포한 자료에 제가 4대 안보 영역을 화폐, 국방, 자원, 기술로 정의를 했죠. 그리고 이것이 각각 상보적으로 작동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만든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 산업군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게 크게 영향 끼치고 어떤 게 적게 영향 끼치는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블록화가 이어지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갈라서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각 국가들이 선택하는 거는 미국과의 동맹이냐, 중국과의 동맹이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이슈랑 정책 트래킹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자, 그리고 주목 섹터를 이제 버전 수정하기 전에는 뭐 대강 썼는데 수정하고는 좀 디테일하게 썼어요. 뭐 대부분 설명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를. 아, 나 이제 힘들어서 잠깐만. 좀만. 아, 죽겠네. 이거, 진짜. 감기가 그 보통 독한 게 아니야. 이게 내가 몸은 그냥 멀쩡한데 그냥 폐에서 그 기관지에서 계속 뭔가 올라옴. 그 이게 심각할 때는 계속 그 기침할 때 가래도 같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나니까 내가 계속해서 티슈를 들고 다녔는데 요즘엔 그렇진 않고 그냥 장기침 계속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섹터 내 세부 사항을 한번 보고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섹터 내 세부 사항은 이 순서대로 갈 거고 히토류랑 핵심 간물부터 보면은 자, 미국의 그 지지조사국의 구체 사항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링크 누르면 그대로 나오고 이 사진도 나옵니다. 지금 84가지의 광물 자원을 공급망으로 분류를 하고
무역 차질 시에 미국 경제에 끼친 영향성, 중요성을 이제 400개 이상 산업과 1200개 이상의 무역 차질 시나리오를 통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도가 중간 이상일 경우에 목록에 포함했고, 공급망 참가자가 공급망 참가자 중 국내 생산자가 하나뿐인 경우에도 목록에 포함. 그러니까 하나의 업체가 마비되면은 대체제가 없을 때도 포함했다는 거임.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총 9가지의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산업들 대부분은 미국이 타국에 외주를 주고 있던 산업들이에요. 그 지금은 저 중에서 중국이 지배력이 높은 광물이나 밸류체인에 대한 트래킹이 필요해 보인다.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갈륨이라든가 히토류 전반의 정제 공정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트래킹이 계속 필요해 보인다. 광물을 수주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주는 그냥 내 유튜브를 보세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리포트, 그리고 그 자료, 그리고 그 컨텐츠 자체가, 현존하는 모든 우주 산업 다루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설명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와서 이런 걸 얘기하지만 나는 2023년부터 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주 시대가 왔다라고 그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내가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트래킹 몰라도 이거의 개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피지컬 AI 그리고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좀 이제 2026년에 좀 주목할 만한 신규 섹터인데 이제 좀 물리 세계랑 디지털 세계 간의 그 데이터 수집 처리 방법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어, 이게 디지털 세계는 텍스트, 이미지, 소스 코드, 동영상, 음원 같은 거를 전산상에서 직접 수집 가능하죠. 근데 물리 세계는 센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가 있어야 셀카를 찍을 수 있잖아요. 물론 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못 찍지만 그 센서를 통해서 어쨌든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은 그 데이터가 통신망을 통해서 서버에 전송이 되고 그리고 이 전송된 거를 변환을 해야겠죠. 변환을 하고 해석을 하고 뭐 여기서 만약 AI가 들어간다면 AI가 가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통신망을 통해서 장비에 가공된 데이터를 줄 거고 그 장비가 그걸 봐서 출력을 할 거고 이런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센서와 통신망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로봇 같은 경우는 히토류 기반의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야 장비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AI랑 피지컬 AI 간의 차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리고 한번 시뮬레이팅 할 때 기존에 있던 디지털 상의 그거는 그냥 여러 개 돌리면 됐지만, 지금은 제한된 공간에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뮬레이터로 해결하고 있다, 요즘에. 이제 센서랑 통신망이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모두 원활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트윈 기술로 가상 환경에서 피지컬 AI를 훈련시켜서 적은 데이터로도 거의 실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의문이 다들 피지컬 AI 하면 휴머노이드를 얘기하는데 휴머노이드이 필요가 있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AI의 목적은 물리 세계에서 인간이 할 수 없던 업무를 인간이 하는 업무를 대체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인간의 업무는 센서랑 통신망이 탑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는 일을 논리적인 언어로 재가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당장 필요한 건 리쇼어링이랑 자율주행 표준화예요. 이거는 이제 중국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리쇼어링과 자율주행 표준화에서 인간의 형태로 그걸 하진 않잖아요. 제조 로봇이랑 자동차가 인간의 형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이슈를 만들 수 있어도 이게 꼭 휴머노이드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맞추면은 휴머노이드로 가면은 오히려 인프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맞춰주는 그런
주객전도의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휴머노이드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해요. 그 당연히 휴머노이드든 아니든 이제 새로운 그것도 전자 디바이스니까 디바이스 나오면은 폼팩터가 나오겠죠. 뭐 이제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온 그다음에 삼성 S다 이런 것들이 뭐 무슨 뭐 1580 배터리 뭐 이런 거 만들면서 뭐 배터리 폼팩터 뭐 원통형 배터리 막 이러면서 할 때 그런 것처럼 메모리도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알죠 접이식 핸드폰 그 폴더블 스마트폰 나오면서 힌지 이런 게 유행하고 이제 디스플레이도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것처럼 이제 폼팩터 시장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피지컬 AI 중에서 지금 자유주행 쪽이 좀 호재가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분석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소라게 선생님께서 따로 이제 요청을 주셔가지고 한번 분석해봤더니 생각보다 호재가 많더라. 자율주행 쪽에. 이제 기술적 쟁점은 예외 상황 처리 역량하고 라이다냐 카메라나 이미징 레이더냐 그 정밀 지도를 갖고 할 거냐 아니면 맵리스로 맵 없이 그러니까 지도 없이 AI 기반을 할 거냐라는 그런 기술적 쟁점이 있는데 이제 라이다랑 정밀 지도 의존하고 있는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정전 사태를 맞이하니까 오히려 저는 인프라와의 그 긴밀한 연동 그 문제 때문에 예외 상황 처리 역량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테슬라는 카메라랑 센서 데이터로 이제 지도 이동성을 많이 줄이는 상태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안정적으로 됐어. 근데 문제는 인프라만 안정적이면 웨이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프라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테슬라는 괜찮지만 테슬라는 인프라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웨이모보다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음. 아니 뭐 이건 내가 안 타봐서 별 모르겠고 난 자율주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운전은 손으로 해야 제맛이지. 뭔 자율주행을. 아무튼 그런데 여튼 돈은 돈이니까 이거 좀 생각해보면은 아무튼 그러한 표준화 경쟁이 있고 뭐 상황상 테슬라가 이긴 거죠, 지금은. 그리고 규제 철폐랑 상용 수익 모델 검증이 진행되면서 지금 법률적인 리스크나 뭐 규제 철폐에 대한 호재도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렇게 자율주행 쪽이 지금 호재를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좋은 점이 지금 통신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센서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 또 이제 이미징 레이더라는 게 새로 등장했는데 이 이미징 레이더가 라이다랑 카메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도리 있게 여러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AI도 지금 가격이 많이 싸졌죠. AI 칩 말고 AI 돌리는 비용도.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쪽이 지금 굉장히 많은 혁신을 받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아까 내가 말했던 AI에 의한 여러 산업의 혁신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봇은 지금 뭐 자율주행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경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각각의 산업체의 개별적 커스터마이즈에서 들어가던 게 지금 플랫폼 형태로 바뀌면서 좀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서랑 AI 추론 비용, 전력 효율 개선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그 비용 효제 그리고 정책적 호재, 기술적 호재 이런 것들 다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큰 틀은 자율주행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뭐 피지컬 AI 대부분 전반이 이래요. 상황을 인식하고 그걸 데이터로 변환하고 중앙 서버에서 분석하고 그걸 다시 명령을 만들고 명령을 다시 디바이스에 보내면은 디바이스에 운동하는 그런 기관, 그 구동계가 작동한다. 우리 인간의 그 반응 경로랑 똑같은 거예요. 인식 반응 경로.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를 괴롭히던 일진을 봤어. 그러니까 나도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 눈의 데이터가 뇌로 가면서 아, 나를 때리던 일진이다. 이러면 씨,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듦. 나도 모르게 시야를 가려버림.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피지컬 AI의 그거랑 똑같다. 예, 그리고 통신망.
통신망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들이 직접적으로 AI 핵심 병목이라고 지목을 했을 만큼 굉장히 지금 중요한 개념이 됐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됐어요. 뭐 이제 좀 전제되는 상황을 보면은 이제 통신회사의 전제랑 회로회사의 전제가 있는데, 통신회사의 전제는 데이터 처리 규모랑 전송 규모가 좀 커지면서 이걸 보내려면 주파수가 짧아져야 되는데, 주파수가 짧아지면서 이제 신호의 세기는 커지고 감쇄율도 커진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중계 그런 거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 중계 장치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통신의 전제고, 회로에서는 아까 구리 회선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파수가 높은, 그러니까 데이터 확 들어오면은 발열량이 높죠. 그리고 거리가 멀면은 신호 감소율이 커진다. 그러니까 각 칩과 칩 간의 거리를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하면은 발열량이 높아서 또 문제가 됨.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전력 소모도 높아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금 속도를 더 높이는 게 힘든 상황이 된 거임. 그래서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이 나온 거고, 생각보다 빅테크랑 칩 제조사들이 이 통신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전부 다 통신 성능을 높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통신 지연이 1초, 뭐, 1ms 라도 있으면은, 얘네가 엄청난 아니, 롤만 하다도 그래. 막, 있잖아. 지연율 143ms 막 이렇게 하고 찍는데, 사실 그거 현실 시간에서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러니까 롤에서는 막 핑 144 이러면은 CS가 안 먹어지잖아. 그런 겁니다. 그 아무튼 이 통신 최적화가 6G, 통신 최적화가 이제 피지컬 AI로 가고 AI의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6G랑 광통신 쪽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메모리만 봐도, 메모리는 이제 HBM 말고 HBF가 있는데, 이제 HBM 배년부터 보면은 HBM은 그거죠. GPU 옆에 차서 붙어가지고 GPU한테 더 많은 그 데이터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 그런 역할을 하죠. 에, 근데 HBM은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전원을 껐다 키면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나면 사라져요. 그거 지정해주지 않으면.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 분석 처리 관계를 넘어가지고 모델 자체를 옮기고 데이터로 옮기는 데는 또 연구저장소를 쓰는데, 이 연구저장소가 느려가지고 또 병목이 생겼다 이거임. 그래서 랜드 플래시죠. SSD, SSD. 컴퓨터 맞춰보신 분은 알 건데, 이 SSD를 이제 AI 향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HBF입니다. 그리고 HBF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그냥 SSD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또 데이터 통신량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전력 소모랑 발열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도 폭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력, 냉각 솔루션, 그 다음에 네트워크 효율화,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HBF가 개발되면 생각보다 많은 게 움직일 것 같고, 또 동시에 피지컬 AI랑 연계할 경우에는 또 이게 HBF가 로봇 같은 데 들어가면은 새로운 폼팩터 수요도 기대할 수 있겠죠. 들어갈 리는 없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센터의 세부상, 에너지, 이거는 피카츄 아저씨 보셈. 그냥 보면 되는데, 뭐 어쨌든 뭐, 2024년부터 5년까지 전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일리를 보이고 있는데, 2026년 지금도 와서도 이렇게 근원적인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를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좀 미래 기술을 얘기하면은 이제 저는 새로운 재료로 떠오를 만한 게 이제 토ลุ่ 원자료하고 핵융합 발전이라고, 이걸 두 개를 뽑고 있는데,
토륨 원자로는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고비 사막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원래라면은 서구에서 먼저 나온 개념인데, 이거를 중국이 살렸다는 거예요. 서구에선 포기한 개념을. 예. 그래서, 근데 또 장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라늄이 핵 발전소가 우려되는 사항이 항상, 우라늄의 폐기물이 핵무기로 쓸 수 있다라는 건데, 토륨은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량도 우라늄보다 훨씬 많고 광범위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나 이제 동남아 같은 이제 핵 발전소를 짓기 좀 부족한 재정을 가진 국가들도 토룡 원자로는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토룡 원자로를 정복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고비 상황에서 실증이 끝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이쪽을 노리겠죠. 근데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정말 토룡 원자로에 대한 기술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눈 뜨고 뺏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룡 원자로에 대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핵 융합 발전은 이제 2030년대 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핵 분열이 이제 큰 원자를 쪼개고 쪼개서 나오는데 방출되는 에너지를 활용한다 하면은 핵 융합은 수소나 헬륨 같은 것을 이제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플라즈마를 가지고 계속해서 플라즈마를 계속 작동하게 하는 식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에요. 의외로 친환경적이더라. 그리고 계단식 발전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에너지 주권 관련 행정명령에 핵융합 발전이 포함됐다라는 정책적인 호재까지 있더라. 근데 당장 상장된 건 별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래 그림은 핵융합 발전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고, 여기 보시면은 로키드 마틴도 있고, 어, 헬리온이 어딨냐? 안 보이네.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방산은 뭐 아까 C4 ISR 그쪽 얘기하면서 말한 건 똑같고, 뭐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가 아, 끝나지 않았다. 당장만 해도 베네수엘라 아니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게 갑자기 주말에 갑자기 뭐 뉴스 뜨더만은 베네수엘라에 폭격음이 들렸다. 어쩌고 하더만은 갑자기 마두로 잡혀가고 뭐 그런 게 터졌는데, 이러한 이슈가 이제 계속 일어날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첫 보전을 거쳐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우주 통신 이런 걸로 잡아서 조진다. 에, 뭐 그럼 이렇게 고도화 됐어도 여전히 레거시 방산도 중요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국내 방산업 좋게 봅니다. 예, 이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사이버 보안 쪽. 앞에서 계속 저희가 데이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데이터 통신량이 늘어난다, 통신 규모가 늘어난다, 얘기를 했는데, 어, 앞으로 늘어나겠죠, 당연히. 앞으로 늘어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지켜야 될 범위가 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산망에서 작동하는 것이 이제 뭐 특정 서버라든가 매우 중요한 일부 시설을 그냥 보안 철통같이 해서 막 했다면, 요즘에는 그냥 국가 전산망 이런 것들로 다, 전력망 이런 것들로 다 그냥 전산에 돌아가니까,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해킹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전력망을 이제 미션 파실리티라 하는데, 한순간이라도 이제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전기가. 근데 이제 미션 파실리티한 공격이 해킹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말한 그 전쟁의 범위가 확산된 것도 있고, 사이버 보안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쪽도 여전히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배고프네. 자, 바이오는 이제 제가 좀 잘 다루지 않는 일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국에서의 리쇼어링,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강점을 가지는 그런 영역에서 그 각 국가의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바이오도 이제 중국이 생각보다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산업 지배력이 상당히 강한 국가예요.
일단은 생물보안법 자체가 제정된 배경이 우시 앱텍과 우시 바이오로지스의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얘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의 유전체 분석 업체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국인들의 유전체 정보가 중국 손에 들어갔어요. 근데 미국은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중국 업체의 투자랑 진출을 허용했다가 네오디뮴 연구 자석의 레시피가 중국에 알려지는 그런 걸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굉장히 민감해. 그래서 이제 생물보안법이 공식적으로 법제됐고, 중국의 그 미국 진출이 막히게 되면 그 중국 가격 경쟁력에 밀렸던 다른 기업들의 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중국이 강한 쪽이 이제 위탁 생산인데, 이 위탁 생산은 당연히 제약이죠. 제약을 한다면은 약을 제조한다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제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원자재를 가지고 이제 그 완제품 만드는 건데, 이 의약품에서의 원자재, 그 원료 의약품이라는 거를 API라 불러요. API가 중국의 지배력이 상당히 강한데, 세계 4대 API 국 중 하나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거의 그 관세 협상 사례를 좀 가져오면은, 미국이 일본, 유럽과 각각 체결한 관세 협상에서 의약품 관세를 최저인 15%로 맞췄어요. 그리고 한국도 15% 맞췄어요. 이게 뭘 시사하냐? 미국이 의약품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저 두 국가의 저 두 국가랑 한국의 의약품 생산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이오 시큐어의 통과가 새로운 기회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계 자체의 호재는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 같은 경우는 한번 개발하면 특허 기간이 있는데 이거에서 이제 일정 매출을 넘겨버리면 블록버스터 약품이라 불려요. 이게 아마 조원 1조 달러였나? 아무튼 그럴 거야. 아무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게 만료가 되면은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 쪽의 경쟁이 격화돼요. 그리고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쪽 특허가 만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제품이랑 CDMO 쪽을 좀 미리 조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게 기회를 노리는 의미에선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빅파마랑 중소연구업체들이 공동 연구를 하다가, 이제 성과가 생기면은, 빅파마가 스타트업이나 중소업체를 인수합병하면서 그 업체가 상장해 있다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상장하지 않아도 그 사장 그 C 레벨들은 아까 그 회사의 그 경영진하고 임직원들은 회사를 팔아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인생을 그냥 그대로 해칭하는 인생 해칭이 아니라 인생 그대로 이제 바로 파이어하는 그런 행복한 건데 당연히 성과가 잘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로또라고 하지 않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AI가 이거를 효율화하고 더 촉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오 자체가 데이터가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AI가 이 후보군이나 그 산업의 연구의 방향을 미리 잘 설계해 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실패 확률이 줄어들어요. 바이오는 한 번씩 그 2, 3, 3 가서 실패하면은 굉장히 크게 그 손실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 데이터로 선별해 줬다는 건 그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 최근에 이슈됐던 메세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메세라가 AI 기반 신약 설계 플랫폼으로 그 화이자랑 노보노디스크가 싸웠죠. 그 2026년부터 3년까지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특허 절벽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한 M&A 대상이었고, 뭐 그래서 이제 메세라에 그렇게 열을 올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뭐 이제 자세한 거는 바이오 전문가인 그 원리버 채널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링크 누르면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다른 산업하고도 나올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고, 이제 최종 정리를 좀 해보면은 AI가 단순 산업이 아니니까 이제 AI에서 제고되는 여러 가지 기회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건 우린 소화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소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일어날 거다. 지정학적 문제도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관세의 레버리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려고 적었는데, 뭐, 이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부과한 관세는 원래 없던 거죠. 관세가 정당하냐 부당하냐에 따라가지고 이거 의미를 유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던 게 생겼다는 거예요. 없던 게 생겼다. 근데 어쩔 거임. 지들이 하겠다는데 항의를 해도 어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그때 머스크랑 트럼프를 반대하면서 유태색 같은 게 랠리를 하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다 수용을 하고 주가도 내려갔고 협상 테이블에 예의 바르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이 있거나 예의가 있으면은 트럼프도 관세를 까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최저세율인 15%를 받아온 국가들은 타 국가로부터 부러움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국민들도 호의적으로 그거를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5%라도 없던 게 생긴 거지. 절대로 우리가 이익 보는 거 아니거든. 근데 상대적인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5% 받은 국가들은.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악재지만은 그 나라의 국민 정서에서는 정치적인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까줬는데 니켈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미국에 개방할 필요 없거든요. 꼭 중국이랑 미국이랑 양쪽에 간을 보면서 더 비싼 값 사주는 애들 막 크게 투자해도 상관없어. 근데 관세를 까기 위해서 미국에 강제로 개방을 했잖아요. 자발적 개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인해서 각 국가의 정부는 자신의 안보 자산을 미국에 양도를 해주면서 관세를 차감받으면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도를 얻게 되는 거고, 미국은 사실 부과 안 해도 될 걸 부과했지만 어쨌든 악당짓 조금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돈이란 안보를 또 제고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윈윈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된다는 거임.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우,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목도 아프고 이제 말도 잘 안 나오네. 줄줄 안 나오네요. 지금 뭐 여기까지 하고 한 시간이 넘었네. 이거 누가 보냐? 솔직히 이런 거 누가 보냐? 한 시간 동안. 이거 줄여야 되는데 잘 줄어들진 않다. 이게 아무튼 막 수고했고 내가 이제 감기가 덜 나가지고 보니까 이제 시부리니까 또 목이 아프네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그 댓글 이런 남겨주시면 알아서 막 시간 남을 때 볼게요. 뭐 그냥 자료만 읽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은 내 말하는 거 안 들어도 돼. 수고.